네, 저는 지금 MSCI라는 회사에서 ETF 세일즈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은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시장에 있는 에셋 매니저들, 웰스 매니저들이랑 같이 이제 뭐 패시브 ETF나 SMA, 뭐 디렉트 인덱싱을 할 때 이제 트래킹하는 인덱스를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패시브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네, 그 패시브 펀드는 일종 특정한 지수를 트래킹하는 펀드라고 가장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보통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패시브 펀드는 ETF이고, 조금 더 전통적인 거는 이제 뮤추얼 펀드, 그리고 SMA 등의 이제 상품들이 패시브 펀드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사실 이제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서 미국에서는 패시브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뮤추얼 펀드가 사용이 됐다가 93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ETF가 탄생을 하는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스파이럴 ETF라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S&P 500 지수를 트래킹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 미국의 ETF고 그 이후에 ETF가 그렇게 시장에서 유명세를 탄 거는 되게 최근 일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주춤하다가 닷컴 에이지라고 하는 이제 뭐 개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좀 브로커리지가 필요하지 않은 ETF라는 이제 상품이 굉장히 크게 그 발달을 하게 되면서 몇 개 이제 중요한 ETF 론칭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2004년도에는 스파이럴 골시어즈 ETF라고 처음으로 그 주식이나 픽스드 인컴이 아닌 커머디티 리스크 자체, 그러니까 골드를 ETF화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되게 큰 이제 역할이 있었었고, 2006년도에선 프로쉐어스라고 뉴욕에 기반하고 있는 되게 작은 에셋 매니저에서 만든 Leveraged Inverse ETF라는 이제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Leveraged Inverse ETF들은 이제 옵션을 사용해서 인덱스가 이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서 약간 투자자들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펀드들이 이제 되게 많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ETF랑 기존의 뮤추얼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ETF는 하루에 주식 시장 안에서 쉼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뮤추얼 펀드는 마켓이 끝난 뒤에 같은 가격으로 모두가 다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패시브 펀드의 되게 큰 장점은 일단 되게 적은 수수료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투명성이 있는데 특히 ETF의 경우 그 SEC에서 되게 많은 레귤레이션이 적용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퍼블릭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ETF 발행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인덱스는 뭐 블룸버그가 됐든 뭐 어디 터미널에 공개적인 퍼블릭 인포메이션으로 디스클로즈 해야 되는 그 레귤레토리 리퀘어먼트가 있고 두 번째는 ETF의 한 주식 종목이 펀드의 25%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크고 또 이제 SEC 네이밍 룰이라 펀드 네이밍 룰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발행된 법안인데 예를 들어 제가 제 펀드의 이름을 글로벌 스탁 ETF라고 정하면은 실제로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홀딩스가 정말 글로벌 해야 되고 한 국가에 뭐 85% 이상 캐퍼시티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되게 룰들이 되게 많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경우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최소 45일 전에 그 파일링을 공지해야 되는데 파일링 안에는 이제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가 뭔지, 인덱스 네임이 뭔지, 뭐 액티브 펀드의 경우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팀이 누군지 이런 것까지도 되게 공지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큰 장점은 텍스 이피션트하다는 게 있고요. 이래서 이제 ETF나 뮤추얼 펀드 등이 이제 웰스 세그멘트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고, 네 번째는 되게 심플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시브 펀드들의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디시스는 인덱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알파가 없다는 점이고요. 이 ETF나 뮤추얼 펀드나 SMA 등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지수를 트래킹하고 지수에서 이제 발생하는 옵션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알파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그 퍼포먼스를 따라가는 게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subject to market risk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 GDP 둔화 같은 걸로 이루어져서 미국 시장 자체가 뭐 S&P 500 지수 자체가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제 ETF 또한 그 시장에 이제 타격을 같이 입겠죠. 그리고 일단 패시브 펀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지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되게 큰 메이저 인덱스 프로바이더는 대충 이 5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S&P 다우존스가 있고 FTSE 러셀, MSCI 블룸버그, 크리스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제 각 회사마다 주력 상품이 있는데 뭐 S&P는 많이들 아시듯이 S&P 500가 정말 시장에서는 가장 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FTSE 러셀의 경우 이제 러셀 1000, 러셀 3000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large cap 그 러셀 3000 같은 경우에는 large cap 3000 companies라는 이름을 가지고 넘버 럭킹한 3000개의 회사를 모아둔 지수이고요. 그 안에서 뭐 러셀 1000 뭐 이런 거는 이제 스몰 캡만 모아둔 1000개의 회사를 모아놓은 지수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뭐 이제 보통 S&P 다우존스랑 FTSE 러셀은 US 도메스틱 인덱스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MSCI인데 MSCI의 경우 이제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로 훨씬 더 유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아퀴라고 All Country World Index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그 large to mid cap company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85%를 인덱스화한 그 인덱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보통 미국에서 쓰는 벤치마킹용 지수는 MSCI World ex-US라고 이제 그 developed market에서 미국만 뺀 상태로 써서 보통 이거는 이제 애셋 매니저들이 인터내셔널 디벨롭 마켓 익스포저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갈 때 그 US는 보통 러셀이나 S&P를 쓰고 이제 글로벌 커버리지는 MSCI로 같이 해서 끼워 쓰는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제 터미널로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인덱스 쪽에서는 픽스드 인컴 인덱스로 이제 본드 채권 관련된 인덱스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크리스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으로 신생 기업인 점도 있고 뭐 데이터 퀄리티나 이제 리서치 같은 부분에서 되게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장점은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되게 많은 뭐 JP 모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크리스프를 사용해서 펀드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비슷한 이유로 솔렉티브라는 다른 회사가 있는데 거기 또한 뭐 낮은 가격으로 펀드에 되게 많이 이용이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장을 보시면 지금 미국에 있는 ETF 이슈어들 중에 이제 AUM, Assets Under Management별로 나열했었을 때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인가를 한번 이제 계산해 봤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블랙록 아이shares가 가장 많은 약 2.8 트릴리언 정도가 있고요. 뱅가드랑 SSG 3개를 합쳤을 때 이 3개의 자산 운용사들이 시장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인덱스 프로바이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인덱스 프로바이더가 ETF라는 이코시스템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그 지수를 제공한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자산이 많이 모일수록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같이 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덱스 프로바이더 회사들은 특히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회사인 만큼 더욱더 잘 아는 자산 운용사와 결국에는 같이 ETF를 론칭해야 수수료를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블랙록, 뱅가드, SSGA 이런 회사들 보면 대부분 뭐 S&P, FTSE 러셀 그리고 MSCI랑 같이 이제 만든 ETF가 무조건 하나 이상은 항상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스트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약간 인덱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같이 파트너십을 할 목적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액티브 ETF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iShares, IFA 같은 이제 그 마켓 캡인 그 ETF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시장을 트래킹하는 액티브 ETF를 만들 때 약간 스타링 유니버스로 그냥 iShares ETF에 투자함으로써 그 시장을 구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더 많은 자산이 흘러가는 이유 중 하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30개 가장 큰 ETF를 봤을 때 그 ETF들의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었을 때 대부분의 그 ETF들이 large cap growth equities라는 이제 investment strategy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안에서도 사실 거의 대부분 S&P core이나 S&P 뭐 500 그 core 뭐 그런 growth equity strategy 이런 쪽으로 많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권영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헤지 펀드들이 매그니픽센트 세븐에 집중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ETF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S&P 500의 코어 마주에 모인 거는 결국에는 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프런트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특히 웰 세그멘트에 있으면서 이제 뭐 가장 많이 보여지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웰 세그멘트가 지금 나아가는 트렌드는 되게 궁극적으로는 하이 네트워크 인디비주얼스라고 정말 돈이 많은 개인들의 맞춤 형식으로 그 펀드를 만들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추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패시브 펀드의 정말 개인화의 끝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TF나 뭐 ETF 안에서도 액티브랑 패시브로 갈리면서 액티브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투자적인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이렉트 인덱싱은 아예 그 결국 ETF는 시장에 내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인덱싱은 아예 그가 원하는 투자의 그 형식은 무엇인가 해서 뭐 지수에서 시작을 한다면 S&P 500에서 시작을 해서 뭐 고객이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가 뭐 ESG에서 높은 스코어를 받은 회사에 내 돈이 흘러가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인덱스를 가지고 ESG 레이팅스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다시 레이팅을 하면서 뭐 그 예를 들어 AAA 스코어를 받은 회사를 더 먼저 이제 더 높게 웨이팅을 하는 식으로 정말 인덱스 자체를 개인의 이제 선호에 맞춰서 다 이렇게 트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은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웰스에서는 다이렉트 인덱싱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나아가고 실제로 여기에 되게 많은 지금 자산이 흘러가고 있는 게 많은 회사들에서 목격이 돼서 되게 좀 재밌는 트렌드인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패시브 ETF에서 액티브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미국이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6월 30일자 이제 올해 모닝스타에서 내보낸 리포트인데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올해 발행한 ETF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액티브 ETF 캐테고리에 있는데 뭐 아직 유럽에서는 사실 액티브 ETF가 지금 정말 초입 단계에 있어서 숫자가 좀 많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럽 안에서도 뭐 블랙락의 이제 액티브 ETF를 좀 더 가속화하면서 이 트렌드가 점점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 자산 운영가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그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엔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되게 경기가 그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되게 많은 마켓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화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덱스 트래킹이 아니라 정말 라이브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제 뒤에서 뭐 올해는 뭐 지금은 이 주식에 좀 더 많이 뭐 SR 알로케이션을 하고 이쪽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투자의 그 오브젝티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런 이제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액티브 ETF가 훨씬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미국은 거의 3, 4개의 정말 큰 회사가 ETF 시장 전체를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티브 ETF는 좀 더 작은 이제 에셋 매니저들도 되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도 많이 이제 액티브 ETF 론칭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그 ETF 중에서 크립토 관련 ETF 그리고 그 안에서도 10 밀리언 이상 에셋스가 있는 ETF들을 모아봤는데요. 여기 아이빗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대단한 게 올해 초에 론칭한 ETF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현재 탑 100 ETF를 봤을 때 80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되게 특이한 점은 이제 에셋 클래스가 커런시로 분류된다는 것도 되게 뭐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커머디티스라고 이렇게 분류된다는 점이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뭐 약간 ETF 네임에서 보시듯이 iShares, Fidelity, 뭐 ProShares, VanEck 이런 회사들이 정말 미국에서는 되게 큰 SM 매니저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크립토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자본의 흐름에서 이제 크립토가 얼마나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트렌드인지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드라인 두 개를 스크래핑을 했는데 일단 1번은 블랙락 IBC 이제 20빌리언 인플로우가 넘었다라는 뉴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어드바이저 플랫폼에서 크립토를 이제 추천할 수 있다라는 그거인데 이건 미국에서 시장 안에서 엄청난 디벨롭먼트인 게 이런 advisory 그 그룹들은 FINRA regulated이라고 되게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1번으로 regulatory change가 되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 막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파란 배지 달듯이 약간 seal of approval, 오피셜한 그런 체크를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겐 스탠리가 처음으로 이 그 어드바이저 플랫폼에서 크립토 ETF들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미국 시장 안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좀 뜬금이 없는데 제가 사실 올해 4월쯤에 뉴욕에서 그 크립토 ETF 관련돼서 무료 세미나가 있어서 놀러 갔다가 공짜로 받은 책인데 저와 같은 약간 문외한들에게 되게 크립토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하고 뭐 이제 디파이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설명들이 되게 잘 돼 있는 책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그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그것 중 하나가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와 디파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약간 다양한 SM 매니저들이 좀 그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뭐 프론티어나 이머징 마켓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클로징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 전쟁이나 뭐 이제 그 government instability 같은 이유로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인덱스 트래킹 ETF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자산이 그냥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의 퍼포먼스를 보고 그 자산 운용가들이 그거에 맞춰서 에셋 엘로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론티어 마켓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작은 아프리카의 국가에 그 뭐 프론티어 인덱스 안에 뭐 그 아프리카 국가에 얼마의 이제 에셋이 엘로케이트 돼서 그거를 따라서 이제 투자를 했다가 뭐 정부에 막 전쟁이 나든지 안 그러면 정부 비상 상태가 벌어질 때 그 클리어런스가 이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뭐 단순히 그냥 1초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며칠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되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론티어나 이머징 마켓의 되게 작은 국가들에게 이제 에셀 엘로케이션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좀 더 편리해지는 뭐 혁신적인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책을 약간 넣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지금 ETF 팀에 와 있기 전에 원래는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쪽에 있었었는데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팅과 이제 디파이의 접합점을 생각했었을 때 일단 그 SFDR이나 EU 텍사оном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 유럽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이 되게 나아가서 펜션 펀드 그러니까 각국의 국민 연금이 어떤 펀드에 돈을 넣을 수 있고 말 수 있고가 이제 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레귤레이션인데 그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팅 안에서도 사실 가장 많은 뭐 그 퍼포먼스에 기여를 하는 게 결국에 에너지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디파이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그 모두에게 이제 그 디센트럴라이즈하고 모두에게 그런 플랫폼 액세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사실 시장에서
테슬라가 처음에는 클린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되게 많은 이제 높은 ESG 레이팅스와 그런 되게 임팩트가 높다라고 그 측정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AI의 개발에 관련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AI나 이런 그 외부 베이스나 이제 데이터 헤비한 그런 섹터들은 어쩔 수 없이 그rid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말은즉슨 뭐 지금 얘기하는 리뉴어블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 같은 이제 그리드로 절대로 서포트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디파이가 계속 이제 가속화되면서 지금 현재 놓여진 이런 넷지로나 SFDR나 EU 텍서미 안에서 보여지는 이렇게 친환경이나 친에너지 재생 이런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EU 텍서노미 같은 경우에는 그 결국에는 주식이 이제 이슈인 거잖아요. 뭐 삼성 이런 회사를 봤었을 때 그 스코어링 메서드가 뭐 여성 임원이 몇 명 있고 뭐 어떠한 뭐 이런 행정적인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매겨서 이게 올라가서 파이널 스코어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크립토 쪽에서는 그런 정보가 이렇게 publicly traded company 주식 그처럼 클리어하지 않고 뭔가 트래디셔널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점점 더 디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기존에 있는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SFDR나 이런 거와 어떻게 이제 시너지가 날지도 되게 궁금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제 견해를 좀 떠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원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 그린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초록 채권에 관한 어세스먼트를 하는 그런 팀이 있었었는데 이게 러시아 전쟁 직후로 정말 큰 타격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록 채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럽 시장에서 발행이 되는데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겨울에 유럽이 어떻게 난방을 떼야 되나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어, 채권의 그런 발행률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를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디파이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크립토가 정말 더 넥스트 인베스트먼트 트렌드라고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프라이빗 에퀴티와 크립토다 이렇게 다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의 flow 이런 게 정말 사실 2월 달에 론칭했던 ETF가 지금 겨우 8월인데 벌써 미국의 탑 80 ETF가 들어갔다는 거는 엄청난 스피드인 건데 이런 게 만약에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팅에 그런 똑같은 관심과 막 그 투자자들의 그런 뭐랄까 이제 뭐그 에셋 뭐 알로케이션 이런 거나 트렌드가 다 따라왔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이제 되게 에너지 인텐시브하고 그리드 릴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이제 자금을 흐름에 있어서 엄청난 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되게 많이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종용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많은 생각을 하며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